자, 그러면 이 중점 추론 시트를 이렇게 이제 뭐 원칙이 이렇고 PDCA 이렇고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봤는데 실제로 작성할 때의 작성 원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당 채단서의 실적과 기준을 비교해서 초과하거나 미달했을 경우에는 매출의 구성 내역과 원가 항목을 검토를 일단 하게 돼 있죠. 근데 매출은 맨 나중에 검토하고 원가는 먼저 검토하는 겁니다. 분석을 통해서 이 해당 실적이 목표로 한 성과인지 우리가 노력한 성과인지 외부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은 성과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외부 요인에 대한 대책과 내부 요인에 대한 과제 해결이 이제 필요한 건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검토해야 될 것은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대한 원인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차질 요인에 대한 원인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난 다음에 외부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우리가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주기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장이 어려워서요, 경쟁이 치열해져서요, 우리의 내 자기 성찰보다는 외부 환경 요인을 가지고 먼저 일단은 원인 분석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매출은 사내 매출과 사회 매출로 구분해서 목표 대비 미달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사내 매매 아메바는 사회 매출에 대해서 연동되기 때문에 외부 시장 환경에 대해서는 조기 대응력 향상될 수 있도록 매출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사내 매출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지는데 사회 매출이 줄어들었을 때는 사내 매출을 일으키는 부서가 사회 매출을 일으키는 부서에 대한 서비스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사내 매출도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사내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매출이 일어나야 재협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가는 이제 직접비와 속임 비용, 그다음 공투비 배분 순으로 채널 항목을 파악하고 시간은 프로세스의 대기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활동 시간에 대한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우리가 사업 계획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당 채산 목표는 결과죠. 시간당 채산 결과도 결과죠. 그래서 시간당 채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상의 중요한 업무 또는 업무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잘 이루어지면 사업계획 과정도 잘 진행이 되어지면 사업계획 결과도 잘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진행 과정이 매끄럽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계획의 전략 과정 중 아직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미실시 항목과 목표대로 실행되지 않은 항목을 정리해서 마찬가지로 매출에 관계된 사업 과제, 원가에 관련된 사업 과제, 시간 관련된 사업 과제를 구분해서 이 성과 관리를 하는데 이 성과 관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목표대 실적률이 저조한 것은 중점 추진 항목 시트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차이가 난 내용을 전부 파악해서 차이가 난 항목을 이제 분석해야 되는데 가장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내어지고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구성하는 기준 요소들을 정립하고 나서 이 기준 요소대로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분석하면 가장 쉽게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우리 생각한 대로 가장 이상적으로 달성되어졌다. 그러면 이건 잘 됐다, 못 됐다 판단할 때는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 하나하나를 정리해서 현재 하고 있는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 업무의 내용이 이 기준과 착오가 난 것은, 어긋난 것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인 분석을 보다 쉽게 하는 하나의 성공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이상적인 업무 수행 기준에서
이행되지 못하는 요소들을 원인 분석의 대상으로 해서 5Y를 합니다. 5Y는 근본 원인이 나올 때까지 최소 5번 이상 이 원인은 왜, 또 이 원인은 왜 해서 근본 원인을 찾아서 재발 방지 대책에 연결될 수 있을 때까지 해내기 위해서는 5Y라는 기법, 사상을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본 원인이 찾아지면 그 근본 원인을 뒤집으면 대책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발 방지 대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 원인이 근본 원인이냐, 눈앞에 보이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을 우리가 표현한 원인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재발 방지 대책이 될 수도 있고 미봉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 원인을 뒤집으면 대책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대책은 재발 방지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재발 방지 대책을 중점 추진 항목 목표 시트에 기록을 해서 고속 PDCA 사이클로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아이디어는 매출 증대, 원가 절감, 시간 단축의 세 가지 관점의 영역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을 실행했을 때에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 효과는 개선 아이디어 실행 시 기준이 되는 목표를 달성한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대책 아이디어들은 목표를 수치로 표현해야 되고, 이 수치가 달성되어졌을 때의 기대효과는 금액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금액은 반드시 돈으로 환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가를 사용했으면 반드시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수치에 대한 업무가 수행되어지면은 효과는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규 거래처 개척 목표 2개사, 신규 거래처를 개척을 2개사를 하겠다. 이 목표를 2개사를 목표로 두고 나면은 2개사가 개척되었으면 금액 효과는 매출로 환산이 됩니다.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결국 신규 거래처 2개를 개척해서 5억이라는 매출 증가에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 구매단가 목표 인하율 5%, 그러면 월간 연간은 얼마인가? 그래서 기대효과는 월간 뭐 3천만 원, 연간은 뭐 3억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수치와 기대효과를 중점 추진 목표 항목 시트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대효과를 쓰라 그러는데 두 가지 개념으로 씁니다. 첫째는 must는 최소한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 금액, want는 최대 희망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효과든지 이것을 앞으로 습관화시켜 놓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아이를 통해서 업무를 개선했을 때에 금액적인 기대효과는 최소한도의 목표인 must, 최대 희망 목표인 want로 나눠서 기재를 하면은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실행되어졌을 때에 이 실행 아이디어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다른 부서에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다른 아메바에 서비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경영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점 추진 목표 항목 시트의 작성 원칙을 지키는데 항상 이 중점 추진 항목 시트에 이 과제를 기입할 때에 사전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매출 증대에 효과적인가? 이 아이디어는 원가 절감에 효과적인가? 이 아이디어는 시간 단축에 효과적인가? 라는 것들을 반드시 점검하고 중점 추진 항목 시트에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점 추진 항목 시트를 이제 만들면은 만든 사람이 내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제대로 만들지 않았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시간당 체산 목표는 내가 얼마큼 달성했는지, 내가 인간관계 비용, 이거 저는 밥값이라고 표현하는데 나 밥값을 내가 몇 배를 했는지, 직접비는 허용과 주도 측면에서 내가 관리해서 내역을 확인했는지, 속임비도 확인했는지, 과제는 명확하게 기재했는지, 과제는 기재했는데 이 과제를 내가 왜
이 중증 항목 시트에 담아야 될지 그 문제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요,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 원인은 구분했는지, 근본 원인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견시가 아니라 관찰, 의지를 갖고 뒤집어 보이는 정도까지 관찰을 통해서 근본 원인을 찾았는지, 근본 원인은 대책과 연결되었는지, 근본 원인 수하고 대책 수는 같은지, 대책은 재발 방지 대책인지를 하나하나 점검해야 됩니다. 목표는 수치로, 그 다음에 금융효과는 must, want, 그 다음에 시작일을 또 중요하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시작일을 기록하려면 수시로, 즉시, 필요시, 이거는 개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월 1일이면은 이러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이런 것들은 매월 1일부터 무조건 실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조직명이 아니라 실제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아이디어는 전부 다 집어넣는지에서 평가를 해갖고 예스가 아니고 노라 그러면은 조치를 취했을 때에 이제 이 중점 균형 시트는 제대로 작성되었다,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점 균형 시트의 3대 시트 작성은 이제 이렇게 매출적인 영역, 원가적인 영역, 시간적인 영역을 쓰는데, 문제는 문제의 어떤 성격, 원인은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매출, 원가, 시간별로 전부 다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중점 개선 아이디어는 근본 원인과 연결되어 있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연결되겠고, 목표는 수치를 기록하고, 기획권은 must, want, 개선안 실시일, 시작 날짜, 담당자를 이런 시트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매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설계도를 그래서 납품하면은 이 매출에 들어가는 지원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그럼 원인을 살펴보니까 계약서에 지원 업무 발생할 때 추가적으로 첨가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원 업무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지원 업무 수반되는 것만큼 우리가 매출을 다 일으키지 못한다. 그래서 중점 개선 업무는 지원 업무가 발생되니까 지원 업무로 인한 연결되어 있는 개선 아이디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수치로 만들고 최소, must, 최대, want, 실시일 1월 1일, 뭐 이땡땡 이런 식으로 모든 중점 추진 업무 시트는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시를 보게 되면 매출은 지원 업무, 원가는 당사 공법, 시간은 관련 자료. 그럼 대책도 전부 지원 업무, 당사 공법, 관련 자료. 이런 식으로 원인과 대책이 연결되어져야 이 중점 추진 업무 시트는 잘 작성되어진 것이고 성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점 추진 업무 시트를 이제 만들 때 이제 함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인 거나 정의되지 않는 문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내가 이걸 왜 썼는지 모르겠다. 쓰긴 썼는데, 그럴 때 문제에 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팩트 중심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표시하면 됩니다. 매출이 저조하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무슨 매출에 어떤 쪽이 문제가 된다, 저조하다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책도 실질적으로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 없이 내가 평상적으로 알고 있는 관행적으로 평상시 생각한 것을 그대로 쓰면 안 되겠다는 거죠. 관행적인 대책은 반드시 재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데요, 문제가. 그럼 관행적으로 대책 때문에 재고조사하면 되잖아. 근데 재고조사한다고 재고조사가 안 맞는 게 없어질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재고가 불일치한 이유를 분석하고 그것을 뒤집어서 대책으로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대책 수립할 때 전제 조건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전에 정지 작업이 필요한 것들은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 내용들을 점검해서 그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이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규 지사, 신규 대리점, 뭐 신규 어떤 그 업무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때 내 맘대로 신규 대리점 오픈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신규 대리점 오픈할 때는 반드시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의 사전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사전 협조를 얻고 나서 이게 개선 아이디어에 반영돼야 되겠다. 안 그러면 그 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속된 말로 날벼락 맞는 겁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저 부서는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내 업무에 절차가 있고 내 업무에 양이 있는데 내 업무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부서, 다른 전제 조건이 있을 때는 반드시 먼저 점검하고 해결한 다음에 협의한 다음에 이 대책을 확정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을 입안하고 모색할 때는 의사결정권이나 관련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내용이 연장성이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을 만들어내는 조직과 사람의 통제권 밖에 있는 문제는 해결이 곤란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내 통제권 밖에 있는 것은 사전에 검토와 보고가 선행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일을 할 때 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때 수수료 변경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포상을 하겠다. 포상금도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오너, 내가 최고 경쟁 아닌 이상은 반드시 그 일을 해낼 때에는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결정할 수 있는 조직,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조직과 사전 조율로 시행하는 대책 아이디어가 나와야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창조적인 대책, 아이디어를 열심히 짜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고 하기 쉽고 생생내기 쉬운 그런 대책을 선택하는 경우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그 이상적인 모습을 구성하는 기준들은 무엇인가, 그 기준 중에서 우리가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못하고 있는 것은 왜 못하는가에 대한 대책을 연결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죠. 이익이 확보되지 않아요. 이건 하면 할수록 적자입니다.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생산할 수 있는 건 적자 사업 제품, 적자 상품 아이템, 적자 사업을 하는 서비스 안 하면 되잖아. 아니죠.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권에 대한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데 적자가 나는 것인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인지를 분석을 통한 다음에 철수한다든가 추가적으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근본 원인을 규명하지 않았을 경우에 근본 원인이 없는 대책은 대책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원인 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대응이 아니라 화학적인 대응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대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궁극적으로는 화학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데 화학적인 대응이 없이 물리적인 대응으로만 끝나면 재발은 계속 일어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 없는 대책은 물리적인 대책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아이템을 선호해요? 무슨 매출이 저조하다. 그러면 다른 아이템에 대한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겠다. 될 거면 벌써 다 됐습니다. 무슨 아이템을 선호하는 이유와 무슨 매출이 저조한 이유를 규명하고 대책을 써야 되는데 그냥 쉽게 매출이 저조해? 그럼 매출 증대 독려하겠다. 소통이 부족해? 소통을 강화하겠다. 홍보가 부족해? 홍보를 세게 하겠다. 이런 것은 근본적인 원인 분석 없는 미봉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의 단계를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이상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수행의 이상적인 모습과 기준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상호 달성 이상적인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을 확인하면 목표를 확인하고, 이 이상적인 모습과 목적은 수치는 아니죠.
수치로 만든 게 목표죠. 이상적인 목적과 목표를 확인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가장 이상적인 기준들을 만들고 기준과 일치하는지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원인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적합성 비교 결과에 부적합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서 해결할 주요 이슈만 우리가 원인 분석하면 됩니다. 이미 다 잘 되고 있는 것도 원인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상적인 모습에 부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것들, 모자란 것들만 이슈화해서 원인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인을 파악할 때는 5I를 분석하고 근본인은 문제 발생에 대한 부정적인 원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게 정상적인 것은 원인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분석이 끝나면 근본 원인을 제거할 대책으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연결돼야 되겠다. 동일한 문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재적인 문제까지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실행했을 때에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잠재적인 문제의 발생 확률과 발생 시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조치사항을 반드시 매뉴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매뉴얼화가 되어졌을 때 매뉴얼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문제 해결이 일어날 수 있는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들에서는 활성 정보를 얘기합니다. 트리거 또는 액티베이터라고 얘기합니다. 트리거라는 것은 방아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에는 어떠어떠한 수준은 어떠어떠한 조건이 되어지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대로 해결 담당자가 자동적으로 그 일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조치사항 매뉴얼의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매뉴얼에 의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활성 정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문제 해결 사고의 마지막에는 PDC를 완벽하게 실행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계획이 되어야 되고 매일매일 실행이 되어야 되겠고 매일매일 체크가 되어야 되겠고 매일매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문제 해결 사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점 추론 항목 시트를 아까 작성한 사람이 셀프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관리자들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점검했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업무는 매일매일의 업무에서 이 아이디어는 수행해야 될 내용이 실제로 많은 중점 추론 항목 시트를 받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달 후, 두 달 후 해야 될 것들, 멋있는 것들,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해결해야 될 것들을 많이 씁니다. 절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업무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내용이 기재되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본에는 전부 도출되어졌는가? 그리고 근본에는 5I를 제대로 했는가? 근본에는 재발 방지 대책과 연결이 되어졌는가? 목표는 수치와 금액과는 머스트 원투로 월간 연간으로 환산되어졌는가? 그리고 매출 증대에 기여한 아이디어는 전부 도출되었는가? 비채산 아메바는 반드시 내가 하는 일이 매출 증대에 기여해야 되겠다.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인가가 발굴되어졌는지. 수익 아메바는 미달성된 목표 미달되어졌을 때의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가 맞는지, 이 매출 증대에 이런 항목도 있는지 없는지를 꼭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분석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가 절감에 관한 직접비 사용의 절감 아이디어는 도출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허용가 준수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분석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회사가 매출이 줄어들면은 이익도 줄어든다는 것을 당연한 공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메바교에서는 이익은 절대 줄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매출 줄어도 이익은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용가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당 재산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항상 중점 충당목지들을 작성할 때는 전월 실적이 실행되었을 때 시간당 얼만큼 실질 효과가 있었는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했으면 무엇인가 나아져야 된다는 것을, 살림이 나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중점 충당 시트. 뭐니 해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갖고 쳐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견보다는 시가 중요하고 시보다는 관이 중요하고 관보다는 찰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견시, 눈이 있으니까 보는 게 아니라 관찰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관찰이면 살피찰이죠. 살피는 것은 뭘 살피냐?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살펴봤습니다. 그럼 알아야 되죠. 이 메커니즘이 도대체 어떻게 잘못되어져서 무엇이 원인이 되어져서 문제를 발생되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피는 것보다 이 상황을 정확히 내가 인지하고 머릿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노잉이라 합니다. 근데 노잉보다는 대책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두잉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보다는 행이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것도 어렵지만은 행동하는 것이 제일 어렵죠. 그래서 대책을 실제로 실시하는 것, 노잉보다는 두잉이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행보다는 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이게 열매과 과일과 결과가 아닙니까? 열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과의 달성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치브먼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달성해서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메바경 강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만 한번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바 경영은요, 베스트가 아니라 목표 달성에 완벽을 기하는 경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는 아날로그가 아닌 수치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수치를 대화하고 수치를 고속 PDCA 사이클로 반드시 관리해야 됩니다. 계획은 세우는데 관리 안 하는 회사,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의 비전, 회사의 목표, 개인의 비전, 개인의 목표 반드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 구성원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수치로 보여야 됩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 수치를 보여야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회사가 인간관계 비용을 지출했으면 인간관계 비용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어야 나의 존재 가치가 보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아메바 경영에서 얘기하는 지속가능 경영과 고임금, 저임금을 가는 꿈의 직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메바 경영을 통해서 모든 회사,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나은 경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아메바 경영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